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두 번째 또 영상이기도 합니다. 교재는 8페이지로 여기 해당 교재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 가정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요.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요. 사실은 그 기업 자체는 법인이라는 인격이 생긴 거지. 사실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실체라는 게 없잖아요. 건물이 그 기업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기업은 실체한다. 기업 실체가 있다는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어떤 생긴 모양이나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이 곧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은 실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재무회계를 사용해서 재무회계라는 어떤 회계 분야라고 하는 걸 학문으로 사용해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업이 소유주하고 같습니까? 소유주가 그 기업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주와 기업이 같은 어떤 하나의 존재냐? 그건 아니란 얘기인 거야.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기업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는 거죠. 회계 단위. 그래서 회계단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업이 하는 여러 가지의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해서 정보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체한다. 라는 가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기업이 있다?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할 거라는 걸 가정하고 회계 처리를 할까? 만약에 이번 연도 1년 동안 너무 사업이 어려워. 그만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말에요. 대손 충당금 설정을 왜 하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한다면 내년, 내후년에 있을 일을 미리 대비하는 게 대손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퇴직금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왜 하죠? 이번 연도에 그 모든 자산을 다 사용한 걸로 본다면 다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근데 적어도 이번 연도 기준으로 장기간 동안 사용할 거야. 그래서 나는 취득은 했지. 돈은 나갔어.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용할 거라는 가정하에 비용을 내용연수라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계속 기업의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 실체는 목적이나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할 거야 라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축소될 의도가 없다면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특별하게는 없다. 근데 만약에 A, B, C 사업 중에서 C 사업자는 C 사업은 완벽하게 청산한다. 그게 완벽한 어떤 결정된 의결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반영할 수 있죠. 중도 정산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 가정에 의해서 재무회계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기간별 보고 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말하는 건 회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기업 실체는 존속 기간이 일정한 단위로 분할해서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만들죠. 이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 어느 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러진 않죠. 내가 정한 기간이 1년 단위로. 우리 회계는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가정이잖아. 그치? 전제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대부분 딱 1년으로 카운트를 하죠. 요 기간 동안 얼마 벌었는지,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었는지, 이 기간 동안 어떤 자본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기말 현재, 이날 현재 내 돈은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최종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길어. 계속기업이니까. 근데 그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기간을 쪼갠다고요. 계속 쪼개서 간다고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간별 보고의 가정 때문에 생긴 말이 뭐게요? 그렇죠. 발생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요때쯤에 보험료를 냈는데 요 보험료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기간이야. 그러면 이 기간별 보고 과정 때문에 어떻게 했냐? 야, 요 기간 거는 당규로 넣고
내년에 속한 기간은 일단 내년 비용으로 처리해. 쪼개. 돈 나갔지만 요건 올해 비용, 이거는 그러면 올해 자산 잡았다가 내년에 비용 처리하자.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기간별 보고 과정 때문에 또 존재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시험은 이게 좀 회계 1급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라 기본 과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나올 수도 있지. 회계 기본 과정은 몇 개 있습니까? 1, 2, 3가 있다.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라고 하는 가정 하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든다.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기업은 특별하게 청산이 요구되지 않는 한 계속기업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계속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감가라는 게 있고요. 대손상각이라는 걸 하는 거야.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는 이유. 오랜 시간 동안 비용으로 까나가는 이유. 계속기업 때문에. 세 번째, 기간별 보고 과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수수익, 뭐 예를 들면 이런 계정들이 다 뭐예요? 발생주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기간별 보고 과정. 요 세 가지가 회계에서 말하는 기본 과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회계 가장 큰 축의 용어 중에 하나가 발생주의죠. 자,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상반되는 개념. 발생주의는 기업 실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어떤 사건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이 일어나면 수익은 돈이 들어오고 비용은 돈이 나가. 근데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장부를 만들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외상거래도 이번 연도 발생시키고 또는 무상으로 받아도 발생시키죠. 왜냐하면 발생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은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거래 그리고 기간 동안 발생되는 게 이번 회계의 가장 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조도 있어.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누구하고 상반돼? 현금주의.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준.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저희 채널에 이제 쇼츠로 제가 몇 개 올린 게 있는데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회계 처리를 할 때요.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가냐면 회계에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익을 상대적으로 과대 계산하는 걸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경고한다는 관점에서 발생되지도 않은 이익을 과대평가하면 외부정보 이용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겠죠. 잘 나가는 기업이네 투자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회계는 실제로 정확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면 이익은 낮게 계산한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재고자산을 기말에 갔을 때 내가 장부에 100원이 있어 단가가.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시가가 80원이야. 그럼 100원짜리가 80원으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 어떻게? 금액이 저가죠. 이게 저가죠. 떨어진 게. 떨어지면 평가하죠. 그래서 손실이 나. 근데 100원이 원가인데 130원이 시가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130원이 시가인데 얘를 평가하면 30원에 뭐가 생겨요?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이 평가 이익이라는 게 진짜입니까? 재고자산은 팔면 끝나고요. 얘는 팔았을 때 받는 시가 개념이 아니거든요. 순실현 가능액이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올랐어? 그러면 저가 아니잖아. 네가 오히려 저가잖아. 그러면 100원으로 가. 평가하지 마. 이익은 싫어. 이익을 과대 계산하는 걸 나는 보수적이라 싫어해. 재고자산이 가장 대표적인 보수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거는 또 뒤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공부할 거고 이 보수주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쇼츠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제표는 토탈 몇 개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해서 5가지가 있죠. 자 5가지가 있는 내용들을 잠시 어디로 가냐 제가 지금 재무제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늘 가는 자주 가는 곳 있죠? 다이소. 다이소의 재무제표가 이제 23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앞에 아성다이소라고 조회하시면 돼요. 재무제표는 몇 개 있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개. 이 중에 재무상태표를 띄워볼까? 자, 재무상태표를 띄워보니까
아성다이소는 2023년도가 32기래요. 그러면 22년도는 31기지 뭐. 이거 전기, 이거 단기. 재무상태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개념으로 만듭니까? 됐고 12월 31일까지의 개념입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아니죠. 1년 동안 얼마 현금 들어왔어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잠깐만. 재무상태표는 뭐가 들어가냐? 날짜가 들어갈 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죠. 일정 시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말할 때 일정 시점이라고 말하는 게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시점이잖아. 기간 동안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이제 자세해가지고 요거는 단기 거, 요거는 전기 거 같이 보여주죠. 이렇게 전기 단기를 같이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 뭐였죠? 비교 가능성이었던 거죠. 같은 회계 처리를 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손익계산서를 띄워보니까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매출액이라는 돈, 요 매출액이라는 돈이 뭘 의미할까요? 12월 말일 현재? 아무 의미 없죠. 어떻게 가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번 토탈의 돈. 1년 동안 딱. 요것도 22년도 1년 동안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만큼 벌었고 2조 9천억입니다. 요거는 3조 4천억. 와, 대박. 매출액의 증가율이 좀 보이세요? 원가도 당연히 원가도 당연히 뭐 증가하겠죠. 원가 여기 있구나. 여기 원가가 여기 있구나. 다이소는 잘 나가네요. 돈 많이 버네요. 잠깐 단기순이익의 변화를 좀 볼까 그러면? 쭉 내려가서 단기순이익의 변화. 1974억. 1974억이었고 23년도 1년 동안 2,500억의 단기순이익을 냈네요. 와,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결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죠.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본 계정이 크게 5가지 있죠. 여러분 다이소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보는 이유 중에 전산 세무회계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딱 이 다이소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자본 계정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퍼펙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 3가지의 재무제표의 특징은 기간 개념이에요. 얘는 자본의 변화인 거고요. 자본 변화. 그 다음 현금 물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이 기초에 얼마였는데 기말이 얼마가 됐어.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현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영상이 전산 세무잖아요. 전산 세무회계 시험은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물어봐요. 시험에서. 요 2개만. 그래서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는 이게 재무제표에 있어 까지만 하시면 되고 정의만 내리실 수 있으면 되고 현금 흐름표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어떻게 읽는지까지는 세무 2급에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현금 흐름표가 궁금하실 때 어떤 공부하시면 얘를 조금 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격증으로 말하면 재경관리사 시험 자격증을 공부하시면 이제 현금 흐름표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단기순이익이 여기 왜 나왔지? 자, 이게 이제 간접법으로 작성한 현금 흐름표인데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자세한 학습은 재경관리사 공부할 때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영상과 관련해서 유튜브 운영하면서 재경관리사 영상도 이제 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요거는 아마도 이제 1년 뒤쯤에 기출문제는 바로 오픈이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론 강의는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표딱지라고 생긴 거는 1, 2, 3, 4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상태표만 시점이죠. 나머지 요 3개는 다 기간 개념입니다. 외우실 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무제표 중에 하나, 2글자짜리. 그게 주석이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주석이 엄연히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주석을 열어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가 이제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쭉 내려가다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보시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써 있어요. 딱 써 있잖아. 당사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다이소 재무제표를 계속 열 겁니다. 왜 여냐? 우리가 공부하는 회사와 아주 딱딱 떨어지거든요. 딱딱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이소 재무제표를 조회했던 사이트가요. 다트 사이트예요. 자, 아성 다이소를 딱 띄웠을 때 앞에 초록 색깔로 기라고 적혀 있죠. 이 기가 뭘까? 기타 법인이라 뜻이고요. 요 기라고 하는 건 비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이 안 된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1등 기업이 어디예요? 어쨌거나 삼성전자지 뭐. 삼성전자 조회해볼까? 앞에 유가 뭘까? 그치? 갖다 놓으니까 써있네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도 지금 재무제표가 아마 공시가 됐을 거예요. 제가 조금 넘어가서 여기 사업보고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왼쪽에 주석을 한번 열어볼게요. 주석.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좀 다르고 보여주는 해당되는 항목들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손익계산서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런 용어 없거든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대체적으로 요 용어로 많이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것보단 다이소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하는 게 당연히 더 여러분에겐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계속 재무회계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다이소 재무제표를 열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다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는 것에 어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를 마음껏 들어와서 이렇게 조회하는 게 여러분 공부에도 좋아요. 나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자, 망해가는 기업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했냐?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요 전산 세무 2급은 전산 회계 1급 과정이 학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넘어오는 과목이라 제가 전산 세무 2급을 공부할 때 회계 1급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들을 또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를 제가 훑어서 짚고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다 하고 하실 때는 회계 1급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첫 번째, 작성하는 기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눠서 표시한다. 그걸 우리가 구분 표시한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산은 유동이랑 비유동이 나뉘죠.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이 나뉘죠. 그러나 자본은 유동, 비유동 안 나뉘죠. 그쵸? 자본은 5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렇게 작성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구분 표시. 두 번째, 자산과 부채 중에 어느 한 A라는 업체에게 받을 채권도 있고 줄 채무도 있어. 근데 A하고 나하고 서로 만나서 계약에 의해서 상계하자는 말이 없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채권과 채무를 내 맘대로 까고 받을 돈만 남기거나 줄 돈만 남기거나 하는 거 안 돼. 항상 총액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근데 다만 까기로 했다면 나 A랑 만나서 계약서 쓰고 서로 상계하고 줄 돈만 남기자라고 했다면 그럴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외적으로 서로 의도에 의해서 서로 상계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설명할 때 여러분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기재한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나눈다? 그게 1년 기준이죠. 근데 유동 안에 있는 자산 중에 재고가 있어. 여러분 근데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1년을 초과해서 돈을 채권을 돌려받거나 1년을 초과해서 매입 채무 갚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매출 채권이 언제까지 받을 돈이라는 게 명시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물건 팔았는데 상품 팔았는데 외상이야. 그럼 그냥 외상 매출금 걸어놔. 근데 그게 2년 동안 계속 외상 매출금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고자산이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들은 언제 팔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안에 언젠간 실현 또는 결제될 거야. 예상해. 그래서 재고자산이나 이런 각종 채권 채무 중에 만기가 뭐 3년짜리가 찍혀 있거나 그렇지 않는 한 너네들은 대체적으로는 유동으로 간다. 그래서 유동으로 분류하는 거야. 재고자산을. 우리가 그 제품이 재고자산에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는데 이게 당장 팔려야 현금이 되잖아요. 근데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요. 3년 지나서 팔릴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나 그냥 유동으로 가겠어. 약속했어. 팔겠지 뭐. 안 팔리면 떨이하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작성 기준 중에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겁니까? 자산 부채에 대한 얘기입니까? 자산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누구만 얘기하는 거죠. 자산과 부채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작성할 때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유동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비유동이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작성하는 방식을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총액주의, 1년 기준, 유동성 배열법. 얘는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자본은 왜 아직 안 나오냐? 이제 나오려고. 자본. 야, 자본은 1년이고 자시고 뭔 상관?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 자본이잖아.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야. 이게 순수한 잔여 지분인 거죠. 근데 이게 무슨 1년이고 1년 이후가 뭔 상관입니까? 순수하게 남은 돈인데. 그러니까 자본은 어떻게 작성하냐? 잉여금으로 구분해. 네가 순수하게 주주와의 거래로 발생된 잉여금이면 자본 잉여금으로 따로 적고 당기순 이익의 누적액으로 이익 잉여금이 증가돼서 자본이 증가되는 건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해. 잉여금이긴 해. 자본의 증가야. 그런데 내용이 달라. 너는 주주와의 거래고 너는 손익의 결과고 완전 다르지. 여러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중에서 주주들에게 나 돈 벌었으니까 배당 드릴게 라고 하는 그 배당은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배당금 줄 수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이미 주주가 돈 준 건데 또 줘? 무상증자 아니고는 절대 못 주죠. 배당이라는 건 어느 잉여금을 재원으로만 가능합니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만 배당을 하는 거죠. 이게 돈 번 거니까. 자본잉여금은 돈 번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주주와의 거래로 주식이 초과 발행됐거나, 그치? 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득이 났거나, 감사했는데 차익이 생기거나, 그럴 때만 자본잉여금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개정은 자본이 말하는 거야. 자산과 부채까지는 1, 2, 3고요. 잉여금 구분은 자본을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 나머지 지울게요.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재무제표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항상 첫 번째 뭐가 붙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가 붙어. 근데 얘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계정 과목 아니죠. 제가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계정 과목이 현금이야. 당좌 예금이야. 보통 예금이야. 이런 애들은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으로 분개는 하지만 나중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는 세 개의 답을, 세 개의 값을 더해서 한꺼번에 하나로 기재하죠. 왜 이렇게 기재하죠? 통합해서 표시하죠. 왜 통합 표시하냐? 유사하니까. 유사한 항목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 근데 어쨌거나 다 은행 가서 돈 찾아오면 현금이고 은행 가서 돈 찾아오면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묶어서 하나로 기입하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근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됐다 궁금하네? 그럴 때는 주석을 보면 되지. 주석 9 보면 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죠. 주석이 하는 역할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인데 외부에 보고할 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두 줄로 나누어서 기재하지 못해요. 통합해서 기재해요. 매출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또 통합표시 계정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무상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야 된다면 별로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다면 그럼 중요하면 어떻게? 구분해야죠. 단기대여금은 중요한가 봐. 그럼 구분한 거야. 미수금이 중요한가 봐. 그럼 구분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면 구분해서 표시하고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 표시 가능하다. 그래서 구분하기도 하고 통합도 가능하다. 통합 표시의 대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 미결산 계정은 표시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들은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액을 대체한다.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웬만하면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앞에 가짜가 붙잖아. 이 가짜가 가계정이란 뜻이거든. 임시계정. 임시계정으로 썼다가 기말까지 남아있으면 웬만하면 털어. 이유 좀 알아내. 이거 몰라? 왜 몰라? 알아내지.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결산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표시하지 않도록 해요. 표시 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볼까요? 가지급금이 있는지? 가지급금 없죠? 가수금은 부채죠. 부채 계정에 선수금, 선소수익이 있지만 가수금 없죠? 웬만하면 잔액은 상계한다. 그리고 전산세무 2급 공부하는 거니까 전산세무 2급에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등장할 수 있는 대상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얘야, 얘. 얘 누군지 알죠? CEO. CEO가 회사의 돈을 CEO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회사가 돈 내고 지가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거 있어. 그거 우리가 부가세에서 뭐라고 해요?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지출을 대표이사가 했을 때 가지급금 잡았다가 얘한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결국에 갚아라 하는 거죠. 대놓고 대여금 쓰지 않는 거잖아. 근데 동시에 이런 경우도 있어. 회사가 돈이 없어. CEO가 안 되겠다. 내 돈을 꼬라 박아야겠다. 막 이런 거 하잖아.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돈을 회사에다가 넣어. 그리고 회사한테 얘기하죠. 걸어놔. 뭐요? 가수금. 그랬다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1년이 마감됐을 때 터는 거야.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으면 대표이사가 줄 돈이 있는 거고 가수금이 많으면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거고 그래서 꽤 많이 사용해요. 법인 사업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재무상태표를 좀 봤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당보를 작성해요? 현금이랑 관계 있어요. 발생된 대로 가는 거야. 기간 동안. 발생주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서. 아시죠? 이거는 회계 1급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킨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곳에 가장 대표적인 계정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계정은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아성다이소 재무제표를 볼게요. 다이소 회사는요. 상품 파는 게 일이잖아. 근데 기타 매출도 있나 봐. 기타 매출이 뭔지는 나중에 봐야겠다. 그러면 제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은 상기업이야. 제조업이 아니니까. 자, 그럼 상기업은 매출원가라고 해봤자 상품 매출원가란 말이에요. 기초가 있었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상품을 매입했대요. 2조 원 정도를 매입했네요. 타계정으로 대체한 게 있어. 대박. 타계정에서 들어온 게 있고 타계정으로 나간 게 있고 그래. 아, 요것도 나중에 제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요거 무슨 차이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타계정에서 대체가 된 거죠. 그러면 상품으로 들어온 거라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타계정으로 나간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말 상품이 3천억 정도가 남았네. 많이 안 팔렸네. 그래서 매출 원가가 2조 1천억이야. 근데 2조 1천억이 원가인데 2조 1천억이 얼마에 팔려 먹은 거냐면 이만큼 팔렸다는 뜻이지. 이게 만약에 10개면 얘도 10개에 해당되고
10개를 비싸게 팔았고 10개의 원가를 1대1로 대응시키는 비용의 가장 대표가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대비 원가라는 뜻이지.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했을 때 내가 팔린 것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했더니 팔린 것이 실제로 이만큼의 이익을 냈다. 1조 2천억. 와. 근데 1조 2천억이 원가인데요. 이게 뭔 일이래? 판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그치? 직원들이 어마무시하잖아. 그리고 이제 임차료가 진짜 어마무시하죠. 어디만 가도 뭐 한 건물을 막 다 쓰고 그러더만. 한 층을 다 쓰거나 워낙 물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얘네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판관비 중에 하나가 급여가 있고 두 번째, 얘네들은 뭐 들어오지도 못하네. 벌써 1,000억대가 넘어가네. 임차료. 운반비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지급 수수료 꽤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까지가. 그래서 비용까지 했더니 영업이익이 그래도 났어. 2,600억. 거기다가 영업 외 수익이 572억 정도 영업외 비용 있고요.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에 이익이 있고 마지막에 법인세가 차감되면 당기순 이익이 나온 거죠. 2,500억. 이게 당기순 이익. 이렇게 언제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1번 매출, 2번 매출원가, 3번 매출 총이익 딱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죠. 4번에 판관비 쫘라락. 영업이익 5번, 6번에 영업외 수익, 7번에 영업외 비용, 8번에 법인세 빠지기 전에 이익,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이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주식수로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 주식수를 나눴을 때 한 주당 남긴 순이익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계산서에서 구분 계산한다 이렇게 불러요. 구분 계산. 이렇게 순처제구로 손익이 나와야 돼. 이게 구분 계산. 재무제표의 가장 대원칙. 우리가 자산과 부채만 그런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기재한다. 상계하지 않는다. 수익과 비용은 대응한다. 얘네들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본 대원칙입니다. 자, 현금흐름표는 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이 얼마였는데 현금이 얼마로 마감됐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요거는 아시면 좋아요. 자, 맨 밑에까지 가볼게요. 기초에 현금이 502가 있었대요. 제가 잠깐 적어 놓을게요. 기초에 앞에만 적겠습니다. 502였대요. 근데 기말에 갔더니 381이 된 거야. 요 사이에 뭐가 증가되고 뭐가 감소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현금흐름표예요. 근데 얘가 말하는 이 현금은, 요 현금은 이 502와 381은 현금이냐 이 얘기지. 아니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거야. 381 요거죠. 여러분 처음에 기초가 전년도 기말이잖아. 전년도 기말이 이번 연도 기초가 되는 거고 이번 연도 기말이 또 내년에 기초가 되는 거죠. 이 기초 기말이 얘가 기초고 얘가 기말이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겉으로만 볼 때는 502에서 381이 됐으니까 감소했죠. 왜 감소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 그치? 왜 현금의 흐름이 감소했을까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영업활동으로 현금의 흐름이 어땠는지. 여러분 영업활동은 물건 팔아먹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4,800억이 플러스죠. 그러면 영업해가지고 돈 벌었다. 근데 현금으로 돈 벌었다 이 뜻이야. 아주 퍼펙트하죠. 영업했는데 돈 벌었는데 그게 현금으로 유입된 돈이 487. 좋아. 로마자 2번 두 번째. 현금의 흐름. 투자해가지고 현금은 어땠어? 그게 두 번째. 로마자 2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업이 생각해봐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겠어요? 들어오겠어요? 투자를 해. 돈이 나가겠지. 그러니까 돈이 나갔네.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내가 투자했던 걸 다시 되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 발판을 삼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요. 마이너스가 정상이에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당연히 돈이 나가죠.
그러면 투자 활동으로 마이너스래. 이상해요?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라는데 이상할 거 없죠. 정상.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의 흐름 활동이 뭐냐면 너 재무 활동으로 현금 흐름 어때? 이 얘기가 뭐냐? 돈 빌렸어? 돈 갚았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재무 활동으로 돈이 나갔대요. 돈이 나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갚았어 이 얘기잖아. 갚았어 이렇게. 그러면 갚았다는 얘기는 나쁠 건 없잖아.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감소했네. 이 얘기는 지금 현금의 흐름이 감소했다고 그래서 나쁜 기업 이거 아니에요. 갚을 거 갚았고 투자도 했고 근데 이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현금이 증가했어. 그럼 퍼펙트하지. 영업활동인데 현금이 감소했어. 그건 망하기 직전이야. 근데 영업은 잘했고 투자도 하고 있고 재무활동으로 갚을 거 갚고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쁠 건 없다. 근데 이 재무활동에 내 주식을 취득한 게 있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했네. 왜 취득했는지 궁금하네. 그쵸? 24년도에 이제 뭐 그 자기 주식이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 건지, 감자를 통해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올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감자하거나 다시 되팔아서 처분 손익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던 일을 했네요. 그거 왜 했는지 나중에 또 확인하면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잠깐 교재 안에 현금 흐름표를 이해할 때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현금이라는 건 현금이 아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활동은 세수로 나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발생 기준이 원칙이죠. 근데 유일하게 발생 기준이 아닌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얘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대놓고 현금 기준이야. 현금이잖아. 발생 기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현금 흐름표가 아닌 것들은 다 발생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 그냥 처음부터 발생 기준으로 공부를 해버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발생 기준에 의한 모든 회계 처리로 딱 착장이 돼 있어. 근데 갑자기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데 나보고 현금 기준을 적용하래. 그럼 이때까지 했던 모든 회계 처리를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냥 처음부터 현금 기준에 의해서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것만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바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현금 흐름표를 어려워하는 거야. 발생 기준에 이미 다 내 모든 회계는 다 이것으로 이해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현금 기준을 적용하래. 그러니까 완전히 뇌를 바꿔서 다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희한해. 그리고 이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찾아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간접법은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귀찮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야 당기순이익이 있지? 너 당기순이익이 뭐야? 이거야. 당기순이익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익이 난 거지? 발생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발생 기준에 의해서 당기순 이익이 났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당기순 이익으로부터 그 당기순 이익이 계산되는 과정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었던 비용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거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는 비용이지만 현금 기준에 의해서는 비용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바꿔치기 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괜히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퇴직급여, 감가상각, 무형상각, 대손상각. 기본적으로 돈 나가요. 그냥 결산 붕괴하는 거야. 얘네들 기말에 붕괴하면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과목 그냥 잡아서 비용 떨어버리고 감가상각비 잡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 잡죠. 무형도 특허권 죽이죠. 기타 대손도 충당금 걸죠. 여러분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비용이 돼서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긴 하는데 얘네들이 정말 돈이 나간 비용이냐 이 얘기지. 돈이 나간 비용은 아니잖아. 그러면 현금 기준으로 볼 땐 너 비용 아니야. 없애버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없애버려. 근데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이미 2억 250억 안에는 얘네들이 비용으로 차감이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더하면 되는 거야. 가산을 막막막막 시키는 거죠. 수익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해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여러분은 세무 2급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직은 뭐 특별하게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자, 자본 변동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누적되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보겠죠. 배당이 가능한 돈은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이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이 재무제표 중에서 주석이라는 건 별도의 표딱지가 아니잖아. 그냥 A4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건 추가 설명. 대신 주석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표딱지인데 우리가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줘. 그러면 이익이 나죠? 그 이익을 어디로 넘겨줘요? 자본계정에 이익잉여금에 넘겨주면 BS가 마감되죠. 얘를 먼저 완성해서 BS를 마감하죠. 자, 이때 수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성하는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어디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산 중에 현금을 띄어서 보여주는 거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거래를 띄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랑 자본 변동표는 별다른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자산 중에 현금을 띄어서 만드는 게 현금흐름표, 자본만 따로 띄어서 1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재무회계 개념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이소를 하는 회사를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개념책의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